안녕하세요, 홍기빈클럽입니다. 지금 새마을금고 사태도 아직은 진행 중이고요. 증권사들 지금 부동산 PF 때문에 연체율이 15%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요. 아직 뭐 크게 하늘이 무너지지는 않지만은 이런저런 흉측한 소리들이 들려오는데요. 지금부터 4달 전이죠. 지난 3월에 그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적에 제가 자산부채 디플레이션이라는 걸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겠다고 한번 약속을 드렸죠. 이걸 7월 말 요 시점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상반기에 뭐 큰 게 온다, 뭐 7월이 무너진다, 7월이 위기다, 이런 얘기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지나갔는데 뭐 무사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작년 말에 올해 토정 비결 말씀을 드리면서 해도에 없는 바다로 갈 거다 이런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해는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의 요인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논리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위기들이 나타나긴 할 텐데 시스템이 그걸 관리하기는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느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제가 깔고 있었던 논리 중에 하나가 자산부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경제 이론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자산부채 디플레이션은요, 단순한 경제 이론이 아니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의 중요한 경향이기도 하지만은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의 작동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드리는 게 자산부채 디플레이션 이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어먹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부채하고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한쪽이 늘어나면 다른 쪽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개인의 경우에는 부채는 줄이면서 자산은 막 늘리는 일도 가능하고 반대 일도 벌어지죠. 하지만 시스템 전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식부기를 할 때 그 생각을 해보세요.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으면요, 한쪽이 늘어나면은 다른 쪽도 반드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늘어나면은 이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줄어들면은 이쪽도 줄어들게 돼 있고. 그런데 한쪽이 줄어서 다른 쪽이 줄면은요, 이게 줄었으니까 또 줄겠죠, 다른 쪽이. 그래서 이 관계는 되먹은 관계, 순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자산하고 부채가 순환고리를 만들면서 위로 올라가기도 하죠. 그런데 내려갈 때는 이게 서로 맞물려 가지고 빙빙빙빙 돌면서 함께 끌어내려간다. 요 현상을 묘사하는 개념 또는 이론이 자산부채 디플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3년이라는 시점이 자산부채 디플레이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부채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때가 없어요. 자, 1929년에 미국 경제의 경우에 공공부문, 민간부문 부채 전체를 GDP로 나눈 비율이 대략 180%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1년에 벌어들이는 국민소득보다 1.8배가 더 많았던 거예요, 부채량이. 이게 1929년에 주식 대폭락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지금 2020년대는 어떤 상태냐?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 비율이 미국의 경우에 400%가 넘고 있습니다. 2배가 훨씬 넘는 거죠, GDP 대비 비율로 봤을 적에. 그래서 highly leveraged economy다. 그러니까 고도로 지금 빚을 어마어마하게 떠안고 있는 경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미국만 이러냐면 그게 아닙니다.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부채가 어마어마한 상태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채와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하면서 올라가던 이 탑 있죠. 이 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과 공포에 전 세계가 휩싸여 있는 겁니다. 걸핏하면 왜 그렇게 위기론이 많이 나오는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때로는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터지고, 때로는 새마을금고로 터지고, 때로는 증권사로 터지고, 어디서 또 어느 나라 국채위기로 터지고, 이 비관론자들은 이 숫자를 뒤로 깔게 되면은 눈앞이 캄캄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론은 올해도 나오고 내년에도 나오고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죠. 이미 금융당국이라든가 시스템 전체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여기에 대응하는 메커니즘도 항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위기론의 근거는
엄청난 부채예요. 그런데 낙관론 당장 어떻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 근거는 시스템은 이것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부채 자산 디플레이션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자산 부채 디플레이션 이론에 대한 주류 경제학 이론을 설명드리겠고요. 다음번에는 자산 부채 디플레이션에 대한 포스트 케인지안 경제학의 이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 부채 디플레이션 이론이 나오게 된 데에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어빙 피셔라고 하는 미국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전 미국 경제학 연합회 회장까지 지낸 아주 권위 있는 경제학자였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시장은 완벽하다. 일반 균형 이론이라고 하는 걸 내세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처구니 없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부채가 쌓이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경제 모델에서는 금융 부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데다가 모든 거래는 다 현금 박치기로 다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빚을 졌는데 빚을 안 갚고 부채가 막 오랫동안 쌓여 있다? 이건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짜여져 있는 모델이에요. 1920년대 후반에 그 미국 주식시장이 무지하게 경기가 좋았습니다. 이때 이 어빙 피셔 본인도 봐라, 이게 지금 미국 경제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고 나는 수학적으로 다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계속 뛰어오를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고 자기 재산까지 어마어마하게 주식시장에 부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1929년에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하죠. 어빙 피셔는 두 가지를 잃어버리는데 첫 번째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잃어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돈보다 더 중요한 걸 하나 잃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까지 축적했었던 경제학자로서의 명성,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주류 경제학의 신고전파 경제학의 이론체계도 다 무너지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학자는 학자죠.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서 무너지게 됐는가, 왜 경제학은 이걸 설명하지 못했는가를 갖다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류 경제학하고 단절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풀게 된 겁니다. 이게 자산 부채 디플레이션 이론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빙 피셔 이야기대로 한번 따라서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되는 상황은 과도한 부채라고 하는 배경으로 해서 어떤 기업이 부채 청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부채를 청산해야 되니까 빨리 가지고 있는 자산 매물을 갖다가 급히 매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산 급매가 벌어져요.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가 저번 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중앙회에서 유동성을 확보하겠다고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 기금의 그 채권을 굉장히 많이 시장에 내다 팔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예들이 벌어지죠. 자, 두 번째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채라고 하는 게 원래 어디서 왔냐면 은행에서 왔잖아요. 은행이 꿔준, 결국 따지고 보면 은행이 창출한 유동성이 와고 오고 해서 여기 온 건데, 이 부채를 청산하게 되면은 은행이 발행했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통화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벌어지는 일은 디플레이션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길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빙 피셔는 그 화폐 수량서를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은행 유동성이 줄게 돼서 통화량이 줄는 데다가 자산이 급매가 되고 우선 자산 가격도 떨어지게 되고 현실에서도 디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은 가격 하락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투자도 줄게 되고 생산량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엄청나게 오르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를 투자할 생각을 안 하고 벽장에다 넣어두든가 아니면 은행이나 안전한 곳에다가 딱 넣어두고 투자를 전혀 안 하고 끌어안고 있습니다. 화폐가 축장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돈이 이렇게 꽁꽁 숨어들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자율이 오르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실질 이자율입니다. 그럼 실질 이자율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처음에 이 사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기업들이 갚아야 될 이자가 너무너무 늘어나게 되니까 더 이상 부채를 쥐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부채 청산을 하겠다고 또 이걸 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빙 피셔는 1930년대 초의 상황을 갖다가 이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주식시장이 무너진 결과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디플레이션이 벌어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율도 계속 올라와서 또 부채를 청산해야 되는 이 악순환이 진행 중이다. 아쉽게도 어빙 피셔의 이론은 1930년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피셔의 이론보다는 그 당시 케인스가 내밀고 있었던 이론들에 더 많이 끌려갔고, 그런데 이 이론을 끌어내서 1929년 공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더 강력한 자산시장과 금융권에 관계된 이론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이름도 유명한 벤 버난키. 얼마 전까지 미국 연준 의장이었고 노벨상을 받은 분이죠. 자, 이 사람이 어빙 피셔가 얘기했었던 자산 부채 디플레이션 이론을 자산 시장 부분하고 은행 부분에 초점을 둬 가지고 수정을 합니다. 배경으로는 이제 과도한 부채 상태가 있고요. 그래서 부채 청산의 필요가 우선 시작이 됩니다. 자산 시장에 금매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고요. 은행이 기존에 창출했었던 유동성의 상당 부분이 수축이 됩니다. 버냉키는 우선 자산 시장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여기에 강하게 초점을 둡니다.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이 떨어졌을 적에 피셔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업 이윤에 영향을 주고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쭉 거시경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버냉키가 뭐 그거를 부인하거나 배제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좀 더 초점을 두고 29년 상황에서 봤던 거는 이게 은행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예요. 자, 말할 것도 없이 은행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죠. 은행이 쥐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자산들이 가격이 다 떨어지는데, 한편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여기서 파생되는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부채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겠죠. 기업들도 이런저런 자산을 쥐고 있었는데 자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필요 자금을 갖다가 또 요구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금을 공급해야 되는 은행들은 지금 쥐고 있었던 자산 가격이 다 떨어져서 자기들도 재무 상태가 악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유동성을 계속 내어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동맥경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신용경색이, 크레딧 크런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신용경색이 벌어져서 자금을 구할 수가 없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자들이나 기업이나 내다 팔아야죠, 뭐. 자, 그래서 아까 피셔의 경우에서도 빙빙 돌았던 것처럼 지금 버냉키가 초점을 두고 보고 있는 부분, 지금 자산시장과 은행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서도 빙빙빙빙 돌면서 하락의 나선형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요게 자산 부채 디플레이션 이론의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면은 대책이 뭘까요? 말할 것도 없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겠죠? 자, 그럼 악순환의 고리는 어디일까요? 자, 아까 말한 피셔의 경우에는요, 디플레이션, 물가 전체가 하락하는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가가 하락해가지고 기업들의 이윤이 악화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가 악순환의 결정적인 고리다. 따라서 대책은 뭐냐면 리플레이션이에요. 돈을 풀어서 자금을 넉넉하게 공급을 해가지고 물가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를 끌어올려야 기업 이윤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래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버냉키가 말하는 대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산 가격의 하락 때문에 은행의 유동성 공급 능력이 악화가 되고, 그래서 신용경색이 벌어지는 게 결정적인 악순환의 고리잖아요. 따라서 은행의 현금 포지션을 강화시켜 줘야 됩니다. 은행에게 거의 무제한의 재량까지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버냉키가 봤을 적에 1929년의 대공황이 금방 해결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30년대 대공황으로 이어지고 전 세계 경제의 폭락으로 이어졌었던 이유는 바로 이 은행에다가 제대로 된 유동성을 공급하지 못한 데에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2007년, 8년에 금융위기가 났을 적에 파격적일 정도로 유동성의 공급을 보장을 해줬습니다. 이 주류 경제학에서의 자산부채 디플레이션 이론으로 보자면은 이 해결책으로 결국 나오는 게 유동성 공급이에요. 2007년, 8년 당시에 벤 버냉키가 했었던 일련의 정책들은 성공적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그 덕에 뭐 세계 경제가 망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의문점은 생깁니다. 자, 첫 번째 의문점은 뭐냐면요, 아까 설명할 때 제가 이렇게 맥락으로 과도한 부채라고 썼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 모든 사태의 시작에 뭐가 있냐면 과도한 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다가 이게 꿈인지 아닌지 막 헷갈리잖아요. 꿈꾸는 과정에. 뭐 특히 막 무서운 꿈 꾸고 있는데 이게 꿈이라고 확신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 장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억이 안 나면 그게 꿈이죠. 자, 지금 이 설명에서 제가 문제로 삼고자 하는 거는요. 맨 처음에 상황이 시작된 거는 과도한 부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상황이 시작이 되는데 애초에 과도한 부채 상황이 왜 발생했느냐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돈을 풀면 어떻게 되냐면은 애초에 있었던 이 과도한 부채 상태라고 하는 게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푼다 말은 쉽죠. 예, 오늘날 현실에서는 컴퓨터 엔터키 한번 때리면은 돈이 창출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 누군가의 부채입니다. 중앙은행의 부채가 되든가 재무부의 부채가 되든가 둘 다이든가. 그러면 애초에 시작이 됐었던 과도한 부채 상태는 더욱더 악화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유동성을 풀어서 이 사태를 막겠다라고 하는 거는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길이 아닐까요?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산부채 디플레이션에 대한 전혀 다른 종류의 설명, 포스트 케인지안들이 하는 설명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덧붙이고 싶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부채 상태의 전 세계 경제가 있으니까 위기의 요인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009년에 그런 부채 자산 디플레이션의 위험을 한번 막은 적이 있고 올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졌을 때도 굉장히 국가가 신속하게 개입을 해서 유동성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아직 무너지지 않고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향이 다 있기 때문에 최소한 2023년에는 크게 무너질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말씀드린 건데 모르죠. 조심스럽습니다. 남은 몇 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 질문은 남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될 수는 있는 상태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돈을 풉니다. 그래서 배는 어디론가 가고 있고 그 낭떠러지가 어디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대안적인 자산부채 디플레이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호시탐탐 스탠바이 부탁드리겠습니다.